안녕하십니까. 벌써 또 온라인 클래스가 이제 끝나가고, 그 다음에 금요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학교로 오겠네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쌤이 영상을 더 찍어 놓도록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는 학습지를 쌤이 못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학습지를 먼저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배운 시간을 이어서 배워 나가야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판관비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비용이란 뭐예요? 결국엔 쓴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쓴 돈 그대로만 가면 될까요?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그냥 쓴 돈 그 자체로만 알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쓴 돈인데 무엇을 위해서 썼는가? 우리가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쓴 돈이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수익이란 걸 얻기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하게 되고,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쓰게 되는 돈을 우리는 비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내가 이건 잘못했어요. 비용의 종류입니다. 비용의 종류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영업비용, 가장 대표적인 게 판매비와 관리비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배우게 될 영업 외 비용, 그리고 법인세 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영업의 비용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 이외에 어떤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쓰게 된 돈이 될 거고요. 법인세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인 회사, 즉 주식회사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세금, 활동에 대한 세금에 대한 비용,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영업의 비용부터 해가지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업의 비용에는 종류가 무엇이 있는가? 영업 비용, 판관비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자 비용, 가장 대표적인 예죠. 우리가 뭔가 돈을 빌려왔어요. 또는 사채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자를 쓰게 되죠. 왜냐? 돈을 빌려왔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고, 사채를 발행했으면 우리가 매년 사채를 갚아나가기 위한 이자 비용이, 즉 액면 이자율에 따라,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이자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무엇으로 인식을 할 건가?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 이걸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수수료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활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써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투자라는 것은요,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예전에 썼던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이걸 우린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많이 배웠죠. 투자자산은 맞는데, 투자자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유동 자산에 해당되죠. 한마디로 1년을 넘어서 사용할 투자자산, 투자에 해당하는 자산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은 또 다르게 1년 이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벌어들이는 우리가 증권이다라고 해가지고 단기 투자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즘은 원래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요즘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라고도 많이 일컫는다. 단기 매매 증권을 장부 금액 이하, 한마디로 우리가 정해져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이 금액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판매를 했어요. 처분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낮은 금액, 원래 정해져 있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면 그 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오차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이란 무엇인가? 똑같아요.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단기 매매 증권을 거의 의미를 하게 될 거다 라는 거고요. 이건 평가 손실이죠. 한마디로 결산일 날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장부 금액이 변동이 생겼어요. 원래 있던 금액보다 낮아졌다라는 소리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이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기 때문에 따로 분계 처리를 다시 한번 배워보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그럼 뭐냐? 유형자산 뭐였어요? 건물, 토지,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비품,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유형자산을 장부 금액보다, 원래 정해져 있던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보다 낮게 처분했다라는 거예요. 그 차액을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라고 인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투자자산 처분 손실은 그렇다면 투자자산, 즉 장기 대여금, 또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장기 예적금,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투자자산들을 장부 금액보다 당연히 또 뭐예요? 낮은 금액에 처분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다른 계정 과목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건 뭐냐면요, 대손충당금 기억나시죠? 그 다음 대손상각비도 당연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대손상각비는 지난 시간에 판매비와 관리비 하면서 배웠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대손상각비, 즉 매출 채권을 의미했어요. 받으러움,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거 이외에 한마디로 단기 대여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타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또한 이제 회수가 불가능해져 가지고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인식을 해줘야 될 때가 생겨요. 왜냐? 못 받는 돈인데 우리가 미리 충당을 해놓고서 그거를 대체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즉 대여금, 미수금 등 영업활동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못 받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거는 우리가 재고자산을 배우면서 14번 학습지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14번 학습지를 좀 보시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 우리가 장부상에 적혀있던 재고자산의 수량보다 실제로 재고자산 수량을 세봤더니 더 적어요. 즉 도난 또는 파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수량의 차액이 발생했어요. 수량의 차이가 발생했다면은 그 금액에 따라서는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즉 감모 손실은 뭐예요? 수량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우리가 이제 수량이 아닌 단가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결산 이후에 한 번 더 배우도록 할게요. 다음, 외환 차손, 외환 차익하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즉 외화 자산, 달러든 엔화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이제 처분을 했어요. 이제 상환을 할 때가 돼가지고 상환을 했는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손실을 봤을 때는 외환 차손으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으로 외화 환산 손실은 뭐냐? 그렇다라면은 이거는 똑같아요. 외화 환산 이익하고 반대되겠죠. 한마디로 외화를 환산해 봤더니 평가상으로 환산을 해 봤더니만 이게 우리가 손실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럴 때는 외화 환산 손실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다음, 기부금은 한마디로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한 금액입니다. 무상으로 무언가를 돈을 썼어요. 제공했어요. 그럴 때는 기부금으로 우리는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채 상환 손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사채 상환 이익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즉
우리가 사채라는 것을 원래는 만기 상환으로 대부분은 하는데 조기에 상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정해져 있는 금액보다 비싸게 사들여가지고 그 차익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더 손실을 입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사채 상환 손실이다라는 거고요. 다음 재해 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천지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손실을 입게 됐어요. 공장,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이 손실을 입었다. 그럴 때는 그 발생한 금액만큼을 재해 손실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손실. 이거 내가 쌤이 뭐랑 좀 비교를 하라 했어요? 잡비랑 비교하라 했죠? 잡비 같은 경우에는 영업 활동 중에 발생한 소액적이고 금액이 적은 거. 잡손실은 이제 영업외 비용에서, 즉 영업외 활동에서 이제 발생한 잡다한 손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각각의 계산 과목들의 분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배워봐야겠죠. 내용이 많진 않아요. 왜냐면은 전에 했던 내용들은 다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이것들은 새로운 것들만 좀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이자 비용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차입금, 즉 돈을 빌려온 거 또는 당좌 차월. 당좌 차월이 뭐예요? 당좌 예금과 연동지어서 좀 생각을 하라 했죠. 당좌 예금은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예금, 그리고 그 이후에 은행과 우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돈을 더 쓸 수 있게끔, 즉 예금보다 더 많이 금액을 썼다, 예치되어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썼다 라고 하면 그거를 우리는 당좌 차월 또는 단기 차입금으로 인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그것 또한 돈을 빌려온 거란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죠. 한번 예시를 먼저 보면서 배워볼게요.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지급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 되고요. 돈이 뭐 현금으로 나갔다라고 했으니까 현금 대변에 빠져나간 거 인식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제풀이를 볼게요. 미래상점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000만 원, 그리고 그 이자 10%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입금도 써줘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10%에 대한 이자도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차변에 일단은 차입금,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이 먼저 나와야 되죠. 이것도 지급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10%, 1,000만 원의 10% 이자 비용 100만 원 또한 같이 나옵니다. 이거를 함께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렇다면은 대변에 현금 1,100만 원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수료 비용입니다. 이거는 회사 영업활동과는 관련 없이 뭔가 지출되는 수수료에 대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가장 큰 예시가 단기매매 증권이었다라는 거죠. 단기매매 증권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 매입부대 비용을 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했고 매출할 때 또한 발생하는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단기매매 증권 처분 시 발생한 수수료 비용, 그렇다면 그 수수료 비용 그냥 인식하면 되고 대변에 이걸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대변에 현금 딱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제풀이 볼게요. 미래상점은 보유 중인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단기매매 증권은 따로 지금 인식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 10,000원, 그 다음에 현금 10,000원을 인식하면 되는데 만약 단기매매 증권까지 인식을 했다. 단기매매 증권이 뭐 100만 원이었어요. 단기매매 증권 100만 원 그냥 인식하면 되죠. 그리고 현금도 당연히 그냥 그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써주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분계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투자산 처분 손실. 이건 결국엔 단기매매 증권이다 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는데 단기매매 증권이 아니죠. 그건 단기 투자산이고 이건 일반 투자산이네요. 이럴 때는요 그냥 투자산, 투자 부동산, 뭐 장기 대여금,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죠? 장기 예적금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장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처분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를 장부 금액 이하로 처분했다. 현금, 그쵸? 뭐 어쨌든 돈을 처분한 거니까 돈은 받아야죠. 그 받은 금액 써주고요. 그 다음에 투자 그 부동산에 금액이 장부 금액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장부 금액 그대로 대변에 팔아치웠죠. 근데 현금하고 투자 부동산 이 장부 금액하고에 차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액을 차변에다가 투자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생겼을 때는 투자자산 처분 이익을 대변에 기입을 했었다라는 거죠. 한번 예제풀이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래상점은 장기간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이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었대요. 이거를 800만 원에 처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000만 원짜리를 800만 원에 처분했으면 200만 원이 뭡니까? 손실이죠.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된다는 거고요. 그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어쨌든 8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800만 원 그리고 난 다음에 투자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 200만 원을 또 써주고요. 대변에는 그 장부금액 투자부동산 1,000만 원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800만 원 받았으니까 투자부동산도 800만 원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그 재무상태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원래 정해져 있던 가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샀을 때 가격, 그 다음에 정해진 역사적 원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변경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부에 써져 있는 금액 그대로 판매를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건 재고자산 중에서 이게 뭔가 분실 또는 파손당했어요. 이럴 경우에 실제 재고 수량이 이제 세어졌겠죠? 장부상의 재고 수량보다 적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제 감모 손실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부분을 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인정을 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건 인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은 매출 원가에다가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매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가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부분이야 라고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만약 비정상적으로 이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이건 파손돼서는 안 됐어. 이건 분실돼서는 안 됐어. 라고 하는 부분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헷갈려요. 정상적인 부분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인정한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는 매출함에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겠다는 거고요. 만약 그 정상적이지 못했던 거,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매출 원가로 인정이 됐다는 것은 판관비로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 판매하고 관리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인정하면 되겠죠. 비용이니까. 다음에 대변에 2월 상품을 넘겨주면 된다는 건데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기말 결산할 때 갑상품이 장부상 상품 재고액은 원래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실제 재고액이 4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은 10만 원의 감모가 발생했다, 감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20만 원은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로 인식을 하겠다. 즉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만 원 그리고 2월 상품으로 넘겨가지고 없애겠다라는 걸로 2월 상품 10만 원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게 정상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걸 매출 원가로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2월 상품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3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2월 상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음 외환 차손입니다. 이거는 외화 자산의 회수, 그러니까 결국엔 상환할 때가 돼가지고 상환 또는 외화 부채의 상환 이런 것들을 할 때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빌려줬었어요. 그것도 외국 기업에다. 그런데 이제 회수할 때가 돼가지고 봤더니 막 환율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봤네. 다음 외화 부채. 내가 돈을 빌렸는데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비싸졌어요. 달러가 더 비싸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외화 부채를 상환하고
외환 차손이 발생했다.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돈을 빌려온 거를 갚아나간 거죠. 그걸 단기 차입금 또는 장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외환 차손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돈으로 기본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갚아나가면 되겠습니다. 미래상점은 해외은행에서 차입했던 단기 차입금 1억 원, 1억 원이란다. 100만 원에 대해서, 헷갈려요. 100만 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상환했대요. 근데 차입 당시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몇 달러를 빌려온 거예요? 1,000달러를 빌려온 거죠? 그쵸? 맞아요. 1,000달러 곱하기 1,000원이니까 100만 원. 상환했는데 상환 당시 환율이 1달러당 1,100만 원이 됐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갚아야 될 돈이 1,000달러에다가 1,100원이니까 11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변에 단기 차입금 100만 원 인식해주고, 근데 나간 돈이 11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현금으로 나간 돈은 110만 원. 그리고 나서 그 10만 원을 외환 차손으로 인식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외화 환산 손실이에요. 이거는 상환한 게 아니라 평가를 냈더니만 결국에는 손실을 입고 있었어요. 가치상의 손실입니다. 실제적인 손실보다는. 한번 볼게요. 환율 변동으로 외화 부채에 환산 손실이 발생했다. 그렇다면은 외화 환산 손실을 인식하고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면 되는 건데, 가치상의 손실이지 실제적인 손실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예제 풀이를 바로 볼게요. 미래상점은 기말 결산 시 해외 차입금 잔액 5,000달러, 즉 그 차입 당시에는 1,000원이었어요. 1달러당.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500만 원의 가치를 갚아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환산을 해보니까 1,100원이래요. 그렇다면 550만 원에 지금 빚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500만 원짜리가. 이건 달러가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계속 바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외화 환산 손실 50만 원만 인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갚아나간 게 아니라 이 50만 원만 지금 잠시 동안 손실로 인식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 50만 원을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